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장남이 항상 우선이신가요?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뭐든지 장남이 우선인 집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 사건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됐는데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살이 이런 걸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을 잘 챙기진 않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장남인 아주버님 얘기가 우선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도 장남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시모는 형님과 절 자주 비교하셨고 항상 형님을 위해줘야 한다며 저에게만 말을 했었죠. 네 형님이 시집 올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결혼식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칭찬했다니까.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자랐는지 동네방네 큰며느리감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거기다가 큰애가 예의도 있어가지고 시집 올 때 얼마나 잘하고 왔니? 너는 그런 형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하는 거지. 부창부수 알지? 에이 어머님, 저도 시집 올 때 잘해왔잖아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 형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형님만 칭찬해 주시고 저 너무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번에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엄청 좋은 영양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칭찬했다면서요. 그게 다 형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걔가 형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그런 거야. 아직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큰형부터 잘 돼야 아래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셔야지. 너희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동생들 챙기지 않겠니? 항상 큰아들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가족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 일이 우선이었고 급할 때면 가족을 찾았지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항상 큰아들네의 바라기였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으로 힘든 저에게 찾아와 시모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입덧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남편 온다고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세요. 밥은 됐고 너 어떻게 벌써 임신을 한 거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 나는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려왔어. 임신을 해도 왜 지금 한 거야? 에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항상 첫째, 네 아주버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한테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 날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형님이 임신을 안 했는데 니들 먼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 원래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아이를 갖는 거지.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세상 둘째가 먼저 애 낳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너희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건 형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왜 형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네도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형님네 아이를 안 낳으면 저희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은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들한테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한참이나 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신에도 순서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 듣고선 저보다 더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부모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형님네는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바로 임신을 했고 형님이 임신을 하니 시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다닌 듯 했어요. 그 정도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시댁에 가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네야, 입덧은 좀 어떠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장손 품은 귀한 몸이니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렸으니까 오늘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고 나중에 갈 때 싸줄 테니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 장한 일을 해냈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입덧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입덧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 백속 아가가 착해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네요. 동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해? 임신했는데 어쩜 살이 더 쏙 빠진 것 같아. 우리 조카는 별로 착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쟤는 어떻게 임신하고서는 살이 더 빠지냐? 하여튼 간에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장손이 뱃속에서부터 장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직 성별이 확정되는 건 아닌 거니? 보니까 성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뭐 어차피 배를 보니 딱 봐도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도 큰애 보더니만 다들 아들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마 다음 달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처럼 아들일 것 같아요. 태몽도 그렇고. 아들이면 진짜 너무 좋죠.
그나저나 동서는 입덧도 심하고 배도 그렇고 딸인가 봐. 그치? 내가 그런 건 잘 본다니까? 동서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어머님,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주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뱃속 아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나저나 동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네?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먹어봐.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그거 아이가 배운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았고, 저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렸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 큰 어른이 음식을 까탈스럽게 고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죠. 형님은 임신을 하고선 입덧 한 번이 없었는데, 반면 저는 임신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입덧이 쭉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참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 못할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저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는 게 심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안 와서 오늘 네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둘밖에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니? 얼른 전화해서 형님한테 고생했다,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러렴.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하던데 형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면서 말하던데 어디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만 오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니? 그리고 너 입덧 심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너무 티내면서 입덧하지 말어. 그냥 감기 걸렸다든지 일 있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네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떻게 형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아래 것이 더 유난이야. 하여튼간 별나다 별나. 무엇이든지 대부분 형님 위주로 돌아가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덕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장 서운했을 때라면 바로 성별이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형님보다 일찍 임신을 해 먼저 알게 되었는데 딸을 임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성별을 알게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아들을 임신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큰며느리. 역시 집안대를 이을 수 있게 아들까지 품고 있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네야, 오늘 많이 먹거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우리 장손도 건강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잔뜩 했어. 우리 장손 이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애가 똘똘하고 야무질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장남이 한 번에 아들을 갖고 장하구나 장해. 첫째는 뭐니 해도 아들이어야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 벌써부터 언제 태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들 닮으면 뭐든 잘할 텐데 말이야. 옛날이었음 동네 잔칫감인데.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별 나왔을 땐 별다른 말 안 하더니만 무슨 잔치까지. 그리고 저번에는 사촌 출산했을 땐 딸이고 아들이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형수님 좋아하는 음식만 차릴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임에는 안 올게요. 다 따로 만나요. 이것 봐라. 그네는 그래도 가족 모임이라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둘째는 보이냐?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는 거 막내는 막내야. 아직도 아기야 아기. 무슨 이 형수님만 챙기고 네 와이프는 안 챙긴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무리 남편이 나서서 서운함을 표현해 보아도 시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단지 어린아들이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말로 시댁에 앞으로 발길을 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또 철없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부모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시댁에 가지 않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니 또 그때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번에 네 남편이 나한테 이제 집에 안 오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역시 얘는 막내띠를 절대 못 벗는구나 싶었어. 어떻게 자기 안 챙겨줬다고 삐질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몰라. 에휴. 혹시 네가 옆에서 입김 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야. 제가요?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도 서운하다고 어머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자꾸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니 그런 건데 제가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에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때는 형님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아니 뭐 우리가 첫째를 좀 위해주긴 하지만 남들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단지 첫째고 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운 일도 많으니까 챙기는 거지. 아직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봐. 원래 나이 순서대로 챙기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우리 작은 아들이 애교 많은 막내라곤 생각했지만 안 그러던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큰애야 원래 우직하고 생각이 깊었긴 했다만 어쨌든 작은 애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평불만만 쏟아놓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니? 아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래도 한번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먼저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절 배려하시느라 오시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집으로 간 후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손녀 보고 싶으실 텐데 전화도 없으시고 집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시고 손녀도 보세요. 남편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잘 태어난 거 알았으니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어쨌든 아이 낳느라 수고했네. 안 그래도 내가 너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아들한테 돈 보내놓았어. 그래도 넌 수월하지. 딸이니까 뼈대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큰애가 아이 낳다가 힘들면 어쩌나 걱정이야. 나도 아들 둘을 낳아봤잖니?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 형님은 이제 산 딸 얼마 안 남았죠? 저번에 제왕수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일찍 나으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형님은 왜 제왕수술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수술은 무슨? 그냥 나을 거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니?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소방 맞았어. 시댁에서 딸 낳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구박받는데. 넌 참 좋은 시절에도 태어났다. 하여튼간 몸 잘 챙기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다음에 가족들 모일 때 꼭 와야 한다. 그때 큰애 출산하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속은 그러지 않으신가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출산을 하셨고 그때 산후조리 비용도 시댁에서 다 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새 걸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차별을 했을 때보다 아이에게 차별했을 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엄청 아껴서 좋은 물건을 알아서 사줬고 되도록 시댁의 아이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남편과 저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는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맡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런 시모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오시질 않으시다가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 주변에 볼 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약속 늦추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 아이랑 같이 어딜 좀 가봐야 해서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볼일 봐. 아휴, 니들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사주면 네 딸이 잘 가지고 놀긴 하니? 아직 어려서 뭘 모를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는 거야?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거면 내가 좀 가져갈게. 이런 거 필요도 없는 물건 집에 그냥 두면 복 나가.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이렇게 두면 안 돼. 네? 이거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애가 놀면서 쓰고 있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두 개만 사주면 되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 장손이 좀 컸다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 하는 거 있지? 그네가 오늘 일 있다고 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물어보니까 니들 딸한테 엄청 사주고 그런다며.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여자애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장손줄 물건 없나 보고 가지고 가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당장 30분 뒤에 약속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할머니라며 반가워하는 딸을 뒤로하고 물건만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빴어요. 딸이 뒤에서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만 집중하는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였고,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대부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멈추진 못했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원래 첫째만 좋아하셨으니 영까지 끊을 일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 일이 생겼어요. 준이, 할머니 봐봐. 이렇게 해서 닦는 거야. 알았지? 이제 걸음마 하고 다니니까 앞으로는 상 네가 닦는 거다. 알았니?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수저 숟가락은 네가 가져다 놔야 하는 거고, 나중에 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 어쩌겠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왜 행주를 지어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아직 딸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딸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님 손주한테도 말하셔야지. 나중에 애들 이거 제대로 알면 서운해해요. 저희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원래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장손한테는 이런 일 맡길 일이 없는데 왜 말을 해? 어차피 주은이 있으니까 나중엔 주은이가 다 해야 할 일이고, 지금부터 교육해두면 나중에는 더 편하지 않겠어? 대환이는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형처럼 저렇게 누워서 차려진 밥상에 밥 먹을 때나 일어나고 저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자제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대놓고 주은이랑 태환이 차별이라도 하지 마시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면 달고 나오지 그랬냐? 진작에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시키겠어? 뭐 장손만한 손주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장손이 나중에 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형도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형이 정리하고 주관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그런 것도 모르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부모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가 발길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두 손주들 태도는 점점 달라졌는데, 딸은 머리가 좋아서 6살이 되기 전부터 한글을 떼기 시작했고, 영어 알파벳은 진작에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카는 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모는 형님 아들이 저러는 게 바로 제 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딸이 집안에서 잘난 척 하니까 아들이 길을 펼 수나 있나. 너는 애를 데리고 올 거면 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 다른 애가 얼마나 기죽고 그러겠어. 에휴, 여자가 길을 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태환이가 말이 트일 때가 됐는데도 이게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희가 보면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말 잘한다고 태연이가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형님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아는 기관 추천도 드렸는데 거긴 안 가보셨대요? 오늘은 형님도 안 오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말이 빨리 트이면 좋잖아요. 우리 장손이 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을 늦게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늦게 할수록 머리도 똑똑하고 더 좋은 거야. 쟤는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애가 기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다행히 시조카는 5살이 끝나갈 무렵에 말이 트였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괄량이었고 시댁에 가끔씩 가게 되면 시조카는 시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쳤는데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맡기고 좋아하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다가 7살 어린이날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린이날이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다 모이게 했던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는 주방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7살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라 딸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많이 놀랬죠. 그런데 시조카에게는 갑자기 돈이 든 봉투를 수여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슬슬 집안일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만 잘하면 돼. 여자는 똑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잘하면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태환이 하나밖에 없는 장손. 저번에 엄마가 말한 영어 유치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다니렴.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한테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니요.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거 사주신 거면 저희 안 받을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온 거였는데 저희 진짜 안 되겠네요. 너무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손이 먼저 잘 돼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우리 장손은 앞으로 대대로 클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 니들도 그렇지 않니? 우리 몰래 아이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로 사주고 솔직히 큰애가 잘 돼야 모든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거지. 니들만 잘 되면 그게 가족이니? 니 딸이야 니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장손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장손은 나 닮아 성공보증 수표잖니. 장손 타령만 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시모의 말을 듣고선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보증인이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셨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만 갑자기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정신없이 싹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수많은 서류 뭉텅이를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 혹시 또 땅 가지고 장난쳤어? 아, 그거 나 준다며. 내가 말했잖아. 지금 사업 안 돼서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땅 문서 어디 갔어? 혹시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건 또 뭐야? 여기저기 또 보증 서준 거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 선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걔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사이즈가 있으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뭐가 있겠니? 땅이랑 이런 건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것뿐이고 이번에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저번에 당하고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 어머님 제발 사고만 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견적까지 싹 다 봤는데 진짜 어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땅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또 남아있는데 이건 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땅에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애초에 저희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겠니? 이러지 말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서류를 쓰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니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질 못했어. 이것도 다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한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니들 돈 잘 받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 난리니? 알고 보니 시모는 여기저기 땅이며 부동산이며 다 끌어다가 장순한테 많이도 해주셨더라고요. 재산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보증인까지 서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 뒤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장남 장손을 챙기려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장남에게 문제를 오픈했고 원래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땅을 팔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또 투자 사기에 당하면서 남아있는 땅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제야 시모는 장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시모를 외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도 왜 못 도와주냐고 하니 장남은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 없다며 끊어버렸죠. 결국 시모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냐. 집도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엄마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지? 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수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한테 찾아가시지. 들어보니까 땅도 이미 주겠다고 하고 다른 땅 판 돈으로 장남이랑 장손만 챙겼다면서요. 그 많은 돈 받은 당사자들은 어쩌고 왜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잘난 형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산도 다 형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해결하려고 장남이 있는다면서요. 아유, 그네가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네 형이 연락도 안 받고 책임 못 져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번에 해결 못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줘. 저희도 해결 못 해드려요. 형은 밖이라도 한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흰 결혼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힘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모은 것보다 8배로 받은 형한테 연락 다시 해보세요.
남편은 시부모가 자신 몰래 형에게만 집 한 채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선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선 너무나 서운해했고,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태어났을 때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간 시족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다는 걸 알고선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우리 보고 천륜을 끊는 나쁜 애들이라며 저희만 탓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원받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발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겨우 집만 건져낸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천륜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딸아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보니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헤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때 분노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이젠 모든 걸 털어버리려고요. 사실 전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나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아빠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연애를 했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댁 식구들은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좋은 말만 하셨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저희 아이 정말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해주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친가도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네요. 아유,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식구들만 많지 다들 일하느라 다 모이는 일은 적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 같이 일을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차리고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와도 혼자서 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안사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잘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사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모은 걸로 작게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앞에서는 그러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딸아이 하나라.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저 딸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럼요. 저희야 식구들이 많지만 사돈께서는 따님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들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희도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시집살이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도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며느리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화기애애한 상견례 이후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제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라며 끝까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신혼집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을 하고 가구 가전은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혼하고서도 몇 개월 걸리는 일이었고 6개월 동안은 작은 원룸에서 단기로 지내게 되었어요.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죠. 뭐야?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끝인 거니? 적어도 난 좀 고급 아파트처럼 해놓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야? 방은 3개밖에 없어?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좀 큰 평수로 해주시지. 사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해주실 것처럼 하시더니만 평수도 작고 리모델링도 대충 해주셨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 사는 게 나았겠다. 괜히 밖에서 돈 썼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생각보다 넓긴 넓네. 나중에 오빠한테 방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언니, 괜찮죠? 저 여기 근처에 직장 다니잖아요. 저 시집 가기 전에 여기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방은 여기로 하면 될 것 같네. 방이 좀 좁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은 돈도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너무 작은 평수로 주신 거 아니야? 리모델링은 남편이 맡겨서 한 거예요. 아빠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거 다 남편 취향이니까. 어머, 그러니? 어쩐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곤 하더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잖니? 우리 아들이 좀 센스가 있어. 솔직히 집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유행한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역시 우리 아들 이런 건 잘하긴 해. 그렇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면서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훈수 두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중간에서 남편이 잘라내긴 했지만 이게 전초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더라고요. 재취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본인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그 얘기를 꺼내니 다들 김칫국부터 들이키더라고요. 어머, 그럼 사돈이 너한테 회사 넘겨주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 아니 왜? 그 부자들은 애초에 회사 넘겨주기 전에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잖아. 솔직히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경영권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사이한테 넘겨주겠지. 어머, 진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우리 사돈은 땡 잡았지 뭐. 딸 자식밖에 없어서 그대로 회사 넘겨야 할 판이었는데 사이가 생겼으니.
와, 오빠 그럼 사장 되는 거야? 오빠 사장 되면 나한테 자리 하나 주면 안 돼?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싶은데. 오빠가 사장 되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완전 대박이다. 아직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이 와서 일해보라고 해서 가는 거야. 나도 처음 배우는 분야라서 잘 모르고 가서 일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인어른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도 정식으로 정규직 절차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안 그래, 여보? 장인어른 당신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어? 이번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당신 안 치신 거지 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당신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고, 아빠도 그냥 한번 일해보라 가볍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빠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후계자야. 앞으로 3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빠는 사이가 신경 쓰이셔서 자리 하나를 굳이 마련하셔서 꽂아주신 거지만 전 걱정이 앞섰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실제로 남편에게 덜컥 큰 자리를 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빠는 남편을 그냥 사원 자리에 넣어주셨고 그 외의 일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힘으로 승진도 하고 일도 해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일을 지지리도 못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녔던 직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빠한테 일 너무 못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언제 남편이 승진하는지만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돈은 요새 별말을 안 하니? 아니,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원에서 동 바뀌었다는 연락이 없어? 사돈이 좀 바쁘시니? 아무리 바쁘셔도 사이 좀 챙겨달라고 네가 슬쩍 말해봐. 아니다. 6개월 만에 승진하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건가? 한 1년 지나면 그럼 승진시켜 주신다니? 한 번에 자리 올려도 우리 아들은 잘할 텐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엄청 많대요. 아빠도 요즘 난감하시다고. 실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일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해서 지적도 자꾸 받고 있고 그냥 직원이었으면 진작에 권고사직 했을 상황도 여러 번이었는데 그래도 아빠 사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해? 걔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일 잘하는 앤데 머리도 똑똑하고 똑똑해서 명문대까지 간 애가 무슨 일을 못하니? 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봐. 다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오너일가는 그런 시선들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잘 얘기해봐. 아니요. 진짜로 남편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문제래요. 저도 아빠 말 듣고 좀 놀라서 친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던데요. 남편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회사에서 자꾸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늘 탱자탱자 놀기 바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알아서 자신을 승진시켜 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남편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거였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니? 너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말한 거 맞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길래 거기 사람들이 우리 애 괴롭혀서 일을 그만두게 해? 그만둘 거면 괴롭힌 그 직원들 그만두게 해야지. 너 네 남편 안쓰럽지 않니? 사장이 네 아빠인데 가서 네가 따져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장인어른 회사를 그만두겠어. 어머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람들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다들 10년 넘게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고요. 내내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수만 하고 큰 거래도 남편 때문에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미 거래처 끊긴 것도 있고요. 회사에 자꾸 손해만 끼치는데 당연히 다른 직원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아니? 너는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잘못 없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자기 괴롭혔다고 하더라. 너 이거 네 아빠한테 사실대로 잘 말한 거 맞아? 어머님 아들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으세요. 다른 직원들 전부 다 참고 있었다잖아요. 아빠도 사이를 내쫓고 싶으셨겠어요? 이번 일로 아빠도 남편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도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잡으셨던 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시모는 무조건 저희 아빠의 잘못이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그 뒤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6개월도 못 가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꾸 회사에서 잘리자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때쯤 아빠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몇 달째 떨어지지 않는 몸살기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저기 퍼져 있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다들 아빠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사업장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신다니? 아프시면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어려우신 거 아니니? 당장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그러기도 어렵다면서. 그럼 슬슬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 뭐 다른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다시 넣어서 일 배우게 하는 건 어떠니? 아버지 정신 놓으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때? 그래요, 언니. 오빠가 전에는 뭐 처음 배우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못 배웠던 모양인데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 줬으면 잘했을걸요? 언니도 이참에 사돈 어르신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번에는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대로 회사 넘기고 정리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회사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원으로 일할 때도 적응 못했던 남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적응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 건강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다기보다는 그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몇십 년을 운영했던 회사인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니? 난 너희 아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아빠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렵게 되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걸 아시고선 시모는 난리가 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네 남편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상태에서 애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네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생활비는 우리 아들만 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아빠가 아프거니와 멀쩡히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하다가 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생활비 그대로 내고 있어요. 저한테 생활비 말하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지금 몇 달째 생활비도 안 내고 저만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일 그만둔 걸로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 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별말 안 하셨으면서 전 생활비도 내고 있는데 왜 일 그만둔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너 나중에 일 그만둘 거잖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두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평생 돈 벌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몇 달 일 안 한 거 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당연히 여자는 나중에 돈 안 버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너랑 아들이랑 같아? 그리고 아버지 간병을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돈 많은 분 간병인 고용하면 될걸.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생활비 걱정에 전화하신 거라면 잘못 전화하신 것 같네요.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좀 말해주세요. 왜 생활비 안 내냐고. 멀쩡히 회사도 다니는 것 같은데 생활비 왜 안 내냐고 어머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너희 아빠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니? 아니 그걸 왜 넘겨?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것 좀 주는 게 아깝다니? 너희 아빠 참 웃긴다. 너 시집 보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사위는 안 보이신다니? 당연히 사위한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직 아시는 분 몇 명 없는데. 어머님, 일을 잘해야 그것도 넘겨주는 거죠.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애초에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우리 아들이 관련된 일인데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런 거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막말로 네 아빠한테도 서운하다. 하다못해 우리한테라도 의논을 하면 모를까. 매번 사돈이라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시더니만 이럴 때는 우리만 쏙 빼놓고 상의도 안 하잖니. 네? 그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이건 아빠 회사 일이고 저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생계가 달린 일인데 더 신중히 결정해도 모자란 일이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회사 받을 능력이 안 되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회사 처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아빠 병간호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가 참석을 하길 바라셨죠. 모두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참석을 할 때면 제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어요. 너 저번에는 오라고 했더니 왜 안 왔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너 요즘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 거니? 혹시 너도 암 그런 거 아니지? 요새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픈 것 같더라.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에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한 애가 들어와도 모자를 판국해. 저 이번만 아파서 못 왔던 거고
저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아파요. 저는 남편 왜 이렇게 아픈지 어머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만 하면 몸살 났다, 감기 걸렸다 난리거든요. 어떻게 저보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니. 장인어른이 암이고 와이프는 까칠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니? 그나저나 암은 유전이 크다고 하던데 너도 계속 검진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너네 아빠는 몸도 원래 안 좋으신데 얼른 딸 시집 보내고 치우려고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남편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남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남편 집안은 벌써 3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뭔 말을 못하네 정말. 네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너 아빠 신경 쓴다고 남편 신경이나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거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시댁 식구들의 돈 없는 참견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보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미웠어요. 남편은 일도 자꾸 그만뒀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날도 없었죠.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도 또 그만뒀다며. 생활비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밖에만 돌아다니고 어제는 뭐 하느라 새벽에 들어온 건데?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하느라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휴,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쉬어.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알아? 장인어른은 암 걸렸지. 당신은 장인어른 간병하느라 예민하지. 내가 눈치 안 보이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면서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물려봐준 적도 없으시고 엄마 말도 맞아. 암도 유전이라는데 나는 당신 건강도 걱정해야 하잖아. 뭔 개소리야. 유전이 걱정이면 나보다 당신 건강을 더 걱정해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냐? 당신 뭐하고 다니느라 바쁜 건데? 내가 뭘 안 챙겨줬다고 그래. 아빠 간병하면서도 집안일 내가 다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당신이 집에 안 붙어 있잖아. 나도 바빠. 꼭 일을 해야 바쁜 거야?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어차피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내가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녀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아빠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아빠는 1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한편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슬픈 저와는 다르게 장례식 내내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오시는 조문객분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오히려 물어볼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을 안 챙긴다며 서운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돈 장례를 치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주변에도 벌써부터 사돈 보낸 애들은 없는데 너 참 나한테 좋은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나저나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너 우리 이렇게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제는 너는 친정도 없고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음식이 좀 찔린데 뭐 시켜 먹을 건 없니?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댁에 가셨다가 나중에 오세요. 아니, 그냥 제가 장례 마무리할 테니까 그냥 댁으로 가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신경 써서 여기 자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집에 가란 소리가 나오니? 참 서운하네 정말. 우리가 불편해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우리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사돈 장례를 이 나이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걸 왜 미안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셔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시키기만 하시고 거기다가 장례식장 직원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지적하시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여기 자리 이만큼이나 내내 쓰셔가지고 다른 조문객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는데 비켜주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이 더 너무하시네요. 결국 전 폭발해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질렀고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리를 정리해 집으로 가더라고요. 비로소 조용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죠. 우리 아빠 발인식이 끝나고 전 유골함을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제 곁을 떠나시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내내 웃으며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오열하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장례식 이제 끝난 거니? 안 그래도 너 장례식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 할 일 없는 거지? 어차피 이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몸 막 쓰고 그래야 하는 거야. 너 생각해서 우리 김장하는 날 오늘로 잡았으니까 얼른 일어나렴. 눈물 그만 흘리고 정신 차려. 오늘 우리 집 가서 김장 800포기 담그자. 다른 식구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네? 김장 800포기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제 막 아빠 보내드렸는데 무슨 김장이에요? 저 못 가요. 장례식이 이제 막 끝났는데 바로 김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늘로 잡은 건데 너야말로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니? 그래도 너 고생할까봐 내가 배추 다 절여서 왔는데 고마워해야지. 배추 물으면 네가 배상해라. 퍼뜩 있나? 이제부터 넌 갈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서 장례식 다 치러준 것 같은데 그 보답도 해야지. 보답이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렇게 귀한 아들 제가 고생시켰으니 이제는 고생 안 시키도록 다시 돌려드릴게요. 잘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해 하세요. 시모가 염치 없이 독소를 쏟아낸 순간 전 역대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고 소장에 적혀있는 사연은 남편의 도박과 시댁 식구들 부당 대우였죠. 시댁은 난리를 치며 소장이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따졌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빠 보내더니만 정신까지 같이 보낸 거니? 도박은 무슨? 우리 아들처럼 청렴결백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지금 일 안 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네가 네 아빠 있을 때나 당당하지. 이제 부모도 없는 고하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 못할 이유가 뭔데요? 당신 아들이 청렴 결백한다고? 참나. 당신 아들 사회에서 아주 개판이야. 제대로 알고나 말해. 당신 아들이나 딸이나 남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먹으려고 발악하는 거 보이지도 않겠지. 당신조차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너 진짜 미쳤니? 이게 어디다 대고 당신이래? 부모 없는 거 티내니? 내가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돈 좀 있다고 이쁘게 봐줬더니만 아빠나 자식이나 생각하고는 됐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려거든. 재산이나 제대로 분할해. 우리 아들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거 알고 있지? 그 값은 두둑히 줘야지. 네, 그 값 제가 다 청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그쪽 아드님이 얼마나 크게 벌려놓았는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도박에 빠져 정신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아빠 회사에서부터 수상했던 행적은 바로 인터넷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던 거였죠. 차곡차곡 전 증거를 모아 이혼을 청구했고, 당연히 그동안 생활비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놀이로 빚까지 만들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시모가 그간 저에게 했던 말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출을 받다 못해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더라고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이미 끝난 일이라 잘라냈어요. 사실 아빠는 저에게 기업 지분을 모두 넘겨주셨고 전문 운영인을 앉혔어요. 말 그대로 기업 지분 자체는 그대로 저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댁에선 더욱 저에게 매달렸지만 전 냉정하게 그들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벌인 도박빚을 아직까지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지금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제 인생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사랑으로 컸고, 그런 제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 그렇게 눈에 멀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랑은 정확히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절레절레하며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기에 이르렀어요. 온갖 반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사랑의 불이 붙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러냐? 뭐? 애를 배? 아이고, 네 나이 지금 고작 24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꿈도 크고 야망도 컸던 네가 고작 애 엄마나 되려고 이러는 거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상대가 뭐? 몇 살? 절대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랑은 결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너 이제 외출 금지야.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빨 청춘에 그러고 사니? 엄마는 그걸 못 본다. 그리고 애 아빠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줄 아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우리 용현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뱃속의 애랑 나랑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고. 나 이 결혼 할 거야. 36이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 남편을 엄마 아빠는 반대했고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아이를 택했고 그 즉시 아빠 엄마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야속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정말이지 힘든 역경 속에 늘 속상한 시기였답니다. 너 학교 보내줄 돈은 없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애한테 발목 잡혀서 이게 뭐니? 그리고 난 애 못 키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해결해. 아,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면 안 되고 네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해서 살림에 보태라. 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동딸을 쫓아내니? 뻔뻔도 하지.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커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이랑 어머님 보필 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더니 결국엔 쫓겨나? 우리 아들 팔자 비긴 클렀다. 막말로 20대인 너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지 뭐니 그게? 너네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입 하나를 더 붙이냐고 우리 집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용현 씨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어려가지고 따박따박. 그래, 너 잘났다. 어쨌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살 생각은 말어. 너도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부모님께 쫓겨나 아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직 대학생인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전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출산을 했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를 보니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짐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키우겠노라고 말이죠. 행복한 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상했지만 제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 중이었을 당시 친척분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로 부랴부랴 친정을 찾아갔답니다. 초췌한 엄마를 보고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왔어, 이거사.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진 것 같으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자리 좀 잡고 인사하려고 했지. 아직 딱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더 떳떳해지면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잘 왔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라도 인사하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우리 이제 어쩐다니. 네 아빠가 없다고.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성을 잃은 저와 엄마를 도닥여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하나 남은 자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니? 우리도 미안했다. 너한테 대못을 박은 거지 뭐. 아빠도 엄청 후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 자네한테도 미안했어. 아무래도 우리 딸 앞날이 창창하니 내가 자네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충분히 그러실만 했죠. 나이 차이도 나고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다 잊었으니 없던 일로 생각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못했던 거 그동안 엄마한테 다 갚으며 살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남편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저희에게 신혼집도 작게나마 얻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유, 이서방, 그렇게 반대한 게 너무 후회돼. 진작 받아들일걸.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맞이해 줄걸. 내가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엄마 마음 그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잊었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렇담 다행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괜히 반대했나 싶어서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는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위해 다 해주시려고 했답니다. 시댁이 여유있지 못한 형편이었어서 온갖 생활이며 모든 걸 친정엄마가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를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태해져만 가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오늘도 안 나가? 아무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맨날 귀찮다고 안 나가, 비 온다고 안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냐? 뭐랬냐?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지. 그래도 엄마가 차려준 건데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더 잘 되지. 뭐 생색내냐?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나를 경멸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쏟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지. 너랑 네 딸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 말이 틀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가 없앤다고 없애지냐? 니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있는 몸이니 아쉬워서 나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내가 아들처럼 지내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내 바가지 긁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미안해하고 물심양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후 점점 더 심하게 본인의 짜증을 풀어내더라고요. 마치 복수를 하듯이 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였어요. 남편이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었답니다. 남편 없이 이제 본인 책임지라고. 이제 와서 뭐 생활비 대주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와서 애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거니? 하여튼 웃긴다니까. 막상 잘해주는 김에 나 코트나 한 벌 해달라고 해라. 솔직히 너 얘 다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훌렁 몸만 와서.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나 모피 코트나 예단으로 해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지금껏 오빠 가게에 저희 집에 그리고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준 엄마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뿐이세요? 어쩜 그렇게 받은 건 모르세요? 엄마가 준 생활비 다 어머님 밥 사드리고 병원 모셔가고 한 금액이에요. 오빠가 뭐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줄 아나 보죠? 이제 저도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정말 안 참을 거예요. 너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거니? 이래서 근본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온 주제에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딱딱거리는 거 보니 네 천성 안 봐도 보인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말 조심 해주실래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했나요? 어머님 아들 먼저 질타하세요. 그럼 나이도 많은 주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기분 나쁘니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어머님조차 속수무책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엄마를 물주로만 여기면서 처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식구들에게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너 오갈 데 없었을 때 엄마가 받아준 거 생각 못해? 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 네가 좀 눈치 있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웃기다 당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하고나 말해. 당신 어머님이 뭘 해줬는데? 나 애 낳고도 아르바이트 했고 어머님이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보태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당신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어리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전에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너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네. 대들지 마. 진짜 화낸다. 남편 또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실속을 잘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 싶을 때, 엄마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점차 걷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고, 왜 시련이 나에게만 찾아올까 싶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만 흘렀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라고 되뇌었어요. 왜 엄마가 하필 그런 병이야? 엄마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아니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엄마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쩐다니. 우리 어린 딸 두고. 내가 어떻게 사지가 굳는단 말이야. 아휴,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힘내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칠 수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어떻게든 고칠 거야. 엄마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지. 그래도 너희한테 짐 안 들려면 살 만큼 살더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애써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이 소식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럽시고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남편인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이럴 땐 또 내 편인가 싶은 것이 찰나에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는 됐거든요. 루게릭병, 내가 알아보니까 엄청 빠르게 진전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머님 올해가 한갑이신데 사이로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잖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머님 스위스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여유가 있으셔도 한 번도 즐기면서 사신 적 없잖아. 스위스가 그렇게 경치가 끝내준대. 그런 거라도 실컷 보셔야지. 우리 엄마 진짜 잘못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엄마 분명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래.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이로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나게 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 어머님도 사이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면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너랑 싸우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널 데려와서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은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본인이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사이 노릇은 하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빨리 즐길 걸 즐겨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슬픔에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엄마의 여행 코스를 짜기 바빴고, 내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던 엄마였기에 이번 기회에 남편을 다시 본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도 하더라고요. 에고, 그래도 장모라고 환갑 기념으로 그 비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니 고맙네. 우리 딸 두고 나중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마음을 놔도 되겠어. 그래도 있는 동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더 효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한테 뭐 하나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슬프네.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넌 존재 자체가 엄마한텐 선물인데 다 괜찮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엄마 걱정은 마라.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니? 네 아빠 봐라. 엄마도 뭐 열심히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지. 근데 걱정은 마라. 엄마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난 비켜갈 거다. 그러니 힘내자고. 그렇게 엄마의 스위스 여행이 확정이 되었고 우리 엄마 환갑날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 남편의 감동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깜짝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우연히 듣게 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주저앉았고 지상 최대의 복수혈전을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해서 한국 못 와. 재산부터 챙겨야지. 그때 어차피 애엄마는 어리바리해서 내 말만 들은 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장모만 거기서 처리하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면 돼. 내가 중개인이랑 다 섭외해 놨거든. 엄마 아들 진짜 똑똑하지? 루게릭이라니.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살아있으려고 해?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 한가닥 할 줄 알았지. 어차피 네가 지 딸을 책임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거기서 중개인이 가이드인 척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고 바로 안락사 진행시킬 거야. 어차피 죽어질 목숨인데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 재산도 이제 애엄마 시켜서 슬슬 내 이름으로 해놓고 해야겠어. 내 남편이지만 치가 떨렸답니다.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엄마가 해준 신혼집마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개인의 번호를 알아내 남편의 모든 계획을 불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죄를 입증하려고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 중개인은 알고 보니 정가 14범의 사기꾼이었고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안락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잠적할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재산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저한텐 싹싹 빌면서 모든 돈을 토해낼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뭐 신원도 안 알아보고 바로 돈을 붙이니까 저야 얼씨구나 싶었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실 스위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해야 한답니까? 저도 인간 말종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던데요? 뭐 줘야 돈이라도 받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냥 잠적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 그리고 이 사실 절대 그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걸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몰라야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중개인에게 넘긴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중개인에게 죽자사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기에 똥줄타게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사돈은 스위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왜 소식이 없어?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놈 잠적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걔네 엄마가 없어야 그 재산이 네 와이프 거 되잖냐. 그래야 네 것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집은 어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집 안 날라가니 그만 닥달하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엔 제 이혼 소장에 당황을 하였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사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이었던 거죠. 제가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버팅기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은 무슨? 장모를 해야 할 생각을 했던 너란 인간 정말 끔찍해.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어떻게 너란 인간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후회다. 무슨 말이야? 장모님 위해서 스위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거냐고?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스위스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하고 내 재산을 네 앞으로 해놓을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쩐다니? 우리 엄마 루게릭 아니야. 오진이란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어서 오진이라고 판명 났어. 너 어쩔 거니? 뭐? 오진?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 거짓말 마.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루게릭이란 걸 바라고 있던 인간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외면하네? 그래, 이게 너란 인간의 실체지. 기다려라.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그동안은 그냥 너랑 결혼했고 내가 참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너같이 무능력하고 게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잔말 말고 이혼해줘야 할 거야. 이혼해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쳐. 사실 한우를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엄마의 병명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날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게 되었고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게 됐던 겁니다. 큰 병원이었지만 신입 간호사가 동명이인 차트를 띄워놓는 바람에 의사 또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엄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뜻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나에게 준 기회 같아.
원래도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 아빠 몫까지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100살까지 사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게.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제 딸내미한테 기대고 사셔. 엄마 또한 남은 생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남편과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단 한 푼의 수익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며 가계보증금,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증거자료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무능력한 남편에다가 매일 친정에 기대서 살았던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넘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중개인이 도망감에 따라 증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중개인을 고소한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제 동의 없이 중개인을 이용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전 중개인에게 남편이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의 집 담보대출금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앞날이 아득했는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중개인이 다 불었다고? 아, 그 돈 내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만든 돈이야. 너네 엄마 재산이 좀 많냐? 그 재산으로 다 갚을 예정이었는데 그 돈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돈돈 하더니. 우리 엄마 골로 보낼 생각하고 받은 위자료 치곤 너무 작지 않니? 내가 어리바리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아휴, 너 같은 늑다리 만나서 나 자신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능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아. 제발 갱생하고 살아. 넌 네 복을 걷어찬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돈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가게라도 다시 하게 해주라.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이 주신 생활비랑 이것저것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져.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막노동을 뛰더라도 네 힘으로 살아 이제. 우리 엄마가 굳이 널 도와줘야겠니? 말 그대로 넌 남인데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언제 아빠인 적 있었니? 맨날 칠렐레 팔렐레.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내 꽃 같은 젊음을 너한테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것 또한 내 불찰이니 받아들여야겠지. 잘 살아봐.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친정 아빠의 반대, 그리고 엄마의 반대. 이걸 다 뚫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하니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몫이고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로서 엄마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늦었어. 내가 미쳤다고 예비 범죄자랑 다시 살아? 그거야말로 정신 못 차린 애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당신 같은 인간 꼴을 보고 싶겠니? 아이 아빠니까 이 정도로 참는 것만 알아도.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면 깨끗하게 끝내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후회도 내 몫이니까.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엄마를 해하려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제 인생 펼치며 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휴학한 대학교에 늦가기 재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복학을 했지만 정말 이 꿈같은 캠퍼스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의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주말엔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평일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와 시터 이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케어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만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나게 행복하고 요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너도 고생했고 물론 이혼했지만 요즘 뭐 이혼이 대수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럼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왜 후회해? 엄마 건강하지. 나 앞길 탄탄대로지. 그리고 우리 애 건강하지. 지금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는 심정인걸? 앞으로 두고 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아이와 나의 영원한 한편인 우리 엄마가 있기에 행복하답니다. 제가 더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친정아빠에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싱글맘이지만 정말 행복한 30대 여자가 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은근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